해방 직후에는 어떻냐? 처음에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해방되고 새 정부가 썼는데 우리 같이 일제 밑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이 계속 검사 있으면 안 돼 하고 8명의 사표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걸 금방 깨닫죠. 이제 그때 우리 김어준 총수식의 표현으로 빌어서 얘기하면 쫄지 마, 쫄면 지는 거야. 진짜 어떻게 일본 놈들에게 35년을 통치를 당하다가 독립된 나라에서 과거의 친일을 대놓고 사죄한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쫄면 지는 거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서로 못하게 한 겁니다. 해방 후에 친일파들 이제 그 친일파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책들이고요. 혹은 이제 이건 친일명사전 기준을 썼습니다만 반민특위 같은 거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러 단체가 누가 친일파다 하는 걸 정하죠. 근데 그냥 단순히 친일파가 아닙니다. 요 친일명사전은 제가 볼 때 조금 너무 기준이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요,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게 전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지금 반헌법 행위자 열전하고 있잖아요. 우선 범위가 반농담으로 말씀드리면요, 범위가 조금만 내려가면요, 조사할 사람이 이만큼 넓어져요. 이만큼 내려오면 이만큼 넓어져서 힘들어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 엄살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일을 할 때는 적을 확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나쁜 놈들, 정말 누가 봐도 저건 용서하면 안 된다. 이제 비유로 누가 봐도 정말 때려 죽일 놈들만,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로 한정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친일이란 죄 자체를 정말 잘못된 걸로. 그런데 우리는 범위 넓혀졌을 때 이두저도 못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세부 기준은 지금 시간이 벌써 끝내야 할 시간이 이제 거진 다 돼버려서, 또 오늘 오후에 그 뒤에 일정이 있어서 이게 오래 못하고 이제 끝내야 하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친일 그 기준은 친일명사전을 찾아보셔도 되고, 반민특위나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대충 어떤 범위를 친일파라고 잡았다 하는데,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제가 그 친일명사전이 넓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좁아요. 저는 더 좁히자는 주장이지. 그래서 웬만한 생계형, 흔히 얘기하는 생계형은 대개 다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해야 하는 건 단순히 친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친일 중에서도 반민족 행위자, 단순 친일이 아닌 그걸로 엄격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친일파 이제 꺾기위해서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이 반민특위는 제가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친절한가 봐요. 이렇게 우리 덕혜피십에서 친절한 홍구씨라고 이제 붙여줬습니다. 나경원을 위한, 한 명을 위한 반민특위. 저도 바쁘거든요. 나는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경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특별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반민특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승만 하시는 말씀 보세요. 반민특위가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 친일파 청산 잘 하자 하는데, 친일파 처단은 신중하게 하자. 신중하게 하자는 건 좋지만,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신중하게 하자는 건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하자는 거죠. 엄격하게 하는데 범위를 좁혀서 정말 딱 확실하게 환부를 도려내자. 그런데 이승만이 신중하게 하자는 건 뭐예요? 그거 들어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하지 말자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 이제 재판이고 이게 잡아가는데, 요 놈이, 요건 몇 번 보여드렸죠. 요 놈이에요. 바로 노덕술입니다. 이 노덕술이가 잡혀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게 벌어지는데, 이 노덕술과 함께 이제 잡혀간 최난수라는 놈이죠.
이런 놈들이 뭐냐면 악질 친일 경찰인데 반민특위에 접혀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반민특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반민특위를 깨자. 어떻게 깨느냐. 사진청부업자를 고용하자. 하와이 필소리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는 제가 아마 그 반민특위 이게 나경원을 위한 강조지만 여러분 들으셔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나경원 하구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때 국회 프라치 사건도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풀려나서 노덕술 최난수입니다. 최난수는 그냥 경찰에 뭉개고 앉았고, 이 노덕술이는 하도 눈총이 따가우니까 헌병으로 옮겼어요. 악질 헌병은 경찰로 옮기고, 악질 경찰은 헌병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 명이 반민특위를 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친일파들입니다. 그리고 친일파가 아닌데 같이 손잡고 한 김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우리 김두식 선생이 최근에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김두식 선생이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한 2, 3년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박혀 있었더니 깜짝 놀랄 책을 써갖고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람 인물 따지고 지금 뭐 반어법 행위자율전도 사람 조사하는 건데 깜짝 놀랄 정도로 조사를 철저하게 잘 해갖고 나왔는데 해방 직후에 법률가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익히 알던 놈이지만 이 책에서 워낙 정리를 잘 해줘서 다시 읽으면서 저 같은 사람도 부르르 떨면서 읽은 대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2명만 소개한다면 장경근이 아까 반민특위 깨는데 주역이었는데 이 장경근하고 김갑수라는 사람 이 둘이 내무차관 법무차관으로 보도연맹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만들고 관리했던 사람들. 보도연맹 학살에도 깊은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인데다가 나중에 살아남아서 엄청난 국가폭력들을 이승만 시기의 국가폭력들을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했는데 장경근이는 반민특위 습격의 주역이었고요. 보도연맹 학살했고요. 그 다음에 그 3.15 부정선거의 또 주역입니다. 김갑수는 뭘 했냐. 비상조치령이라는 걸 내렸어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4.19 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위헌 심판을 받는 이게 그야말로 그 앞줄 사용 뒷줄 무기 그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아이고 참 이 김두식 선생 책 읽다가 하고 열받은 게 뭐냐면은 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자기는 피난을 갔어.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고 가서 얘기가 자기가 그때 그 급하게 만든 법이 이렇게 무서운 법이 될 줄은 몰랐어 하면서 뭘 했냐. 그 법 내무차관 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만들어 놓고서 그때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예요. 서대문 형무소 앞에다가 변호사 사무실 간판 걸어 놓고 돈을 갈쿠리로 걸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법을 갖고 자기가 하고 그러다가 다시 대법관이 돼요. 대법관으로 들어가서 뭘 했냐. 바로 조봉암 사형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사건의 주심 판사예요. 이런 게 진짜 법비 아닐까요? 장경근이 김갑수 일제시대 판사로 근무했고 아까 엄상석 같은 사람 검사로 있었던 사람들은 사표라도 냈지. 이 사람들 김갑수 같은 사람은 우씨 이렇게 평양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다가 월남이 좀 늦어서 조금 늦게 왔더니 우씨 좋은 자리 딴 놈들이 다 차지했네. 우씨 하다가 이제 그 뒤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맹활약을 한 사람. 뭐 반민특위 깨지는 장면은 뭐 또 박정표라고 이 얘기는 뭐 딴 데서 몇 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주열을 죽인 놈이 반민특위에 잡혀갔다가 풀려나 악질 헌병이에요. 무죄 받고 풀려나. 뭐 그 얘기를 썼고요. 이승만 시대 때 보면은 글씨가 좀 흐리네요. 정보장관 강요 중에서 127명 중에서 57명이 친일파고 국회의원은 뭐 800명 중에서 300 몇십 명이 경찰은 뭐 총경급 이상 중에서 70% 이제 뭐 이렇게 엄청나게 고위직에 많아요. 제가 이북사주 읽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이북사주 읽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조선노동당 창립대회를 하는데, 그 개회 성원 보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숫자는 잊어버렸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오늘 그 대의원들이 7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일제 감옥에 잡혀갔던 사람이 400몇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구금일수를 합치면은 1800몇 년을 징역을 살았습니다. 했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 쏟아지다 하고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회를 만들 때는 왜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하질 못했지? 왜 재헌국회는 이런 거 대신에 하느님께 기도하는 걸로? 아니, 한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다 합쳐봐야 인구 전체에서 1% 조금 넘을 텐데, 우리 국회는 하느님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재헌국회는. 재헌국회 의사도 지금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근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 아쉬운 거죠. 자, 우선 반민특위에 잡혀간 사람은 친파였나? 이거 전부 다 도둑놈이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될지 모르지만, 자, 우리 5시 반까지만 끝내죠. 달려서. 자, 육군 소년병. 이게 뭐냐면은, 일제가 1937년에 중일전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국 소년을 엄청나게 키우는 겁니다. 군국 소년을 키워서 여기서 이제 이 군국 소년들이, 그러니까 37년도에 일제가 국민학교도 많이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군국소년으로 완성이 된 게 1940년쯤에 15, 16이 되잖아요. 화랑관청 16, 잔다르크 16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군국소년을 만들었는데, 일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졌기 때문에 이 군국소년,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국소년을 써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교과서들, 전쟁을 찬양한 교과서들을 다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군국주의의 물을 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땠어요? 이런 작업이 없었죠. 그냥 해방됐다고 눌러달라 했는데, 이 해방됐을 때 15 먹은 군국소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공간 그 혼동기에 다 청년단이 되는 거죠. 서북청년단. 그러다가 20살이 되니까 군국소년들이 병사가 돼서 전쟁을 치러요, 한국전쟁을. 군국소년 왜 키웠습니까? 군인을 만들려고 키웠는데, 일본은 군대 해산하고 전쟁을 안 했지만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일제가 키워낸 군국소년들이 남아서 식민지에서는, 전 식민지에서는 전쟁을 죽어라 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럼 군국소년이었다가 청년단을 거쳐서 군인이 돼서 싸웠었던 병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했겠죠. 제대해갖고 뭘 했냐. 아니, 조봉암 진보당 사건 때 1심에서 무죄 판결 났더니 반공 청년들이 법원을 쳐들어서 빨갱이 판사 타도하자 하죠. 이 세대들이 바로 일제가 키워낸 군국소년 그 세대거든요. 이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정희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만든 병영국가에서 일하며 싸우면서 일하세요. 박정희가 병영국가의 사령관이고. 우선 이거는 친일파라는 게요, 윗대가리만 봐서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래에도 물이 광범하게 든 겁니다. 적어도 한 세대, 두 세대에 걸쳐서 물이 광범하게 들었어요. 그 물이 잘 빠졌습니까? 이 세대들 어떻게 됐을까요? 박정희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 세대들은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건설했어요. 근데 김대중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가 등장하더니 대한민국을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나온 게 가스통 할배들이에요. 가스통 할배의 1세대들이 바로 군국소년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또 서북청년단도 부활시키고 그런 거죠.